면적이 이제 100배나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요때는 이 10년 동안 디램 밀도가 2배밖에 늘지가 않아요. 요때는 100배였는데 여기는 2배입니다. AI로서 계산을 엄청나게 쉐려야 돼. 막 쉐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데이터를 이렇게 실어놔야 돼. 근데 디램은 그걸 못 해준다. 안 해, 못 해주는 거야. 이걸 빨리 해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메모리라고 하면은 역시나 디램, 그리고 디램 중에서도 HBM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디램 같은 경우에도 이 메모리의 이 무어의 법칙 역사를 함께 하다가 이 꺾이면서 온갖 고민이 많았던 메모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디램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칠판을 두고 강연하는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칠판을 안 보시고 제 몸을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안달공학 티셔츠거든요. 요거 말고도 또 다른 거 있는데 운동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벤치 이제 칠 때나 굉장히 좀 이게 신축성이 좋거든요. 품질 괜찮게 만들어 왔으니까 멤버십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안 하는데 옷이 또 필요하다, 힌트가 필요하다, 혹은 이제 후원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사주시고, 제가 데스크 패드도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요 바로 아래 링크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HBM 같은 형태의 메모리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디램의 어떤 발전 상황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해 보면은 그래서 HBM이 나왔구나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리적인 부분부터 천천히 정리를 하면서 한번 살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할 때 AI 반도체와 결합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과학자로서 21세기를 빛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이 분이 컴퓨터라는 거는 이러한 구조로 생기면 참 편하겠다, 이렇게 해야 기본적으로 뭔가 사람을 대신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럼 당장 보이시는 게 이렇게 메모리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컨트롤 유닛,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그리고 뭔가 입력이 되어서 아웃풋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컴퓨터가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입력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받는 형식이잖아요. 그러한 구성이 되려고 한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떠한 입력되는 데이터, 우리가 뭐 마우스든 키보드든 뭐 터치로 하든 그런 온갖 자료들이 뭔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들어온 데이터들이 뭔가 연산을 처리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 연산 처리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닛, 요게 이제 합쳐서 이제 CPU인 거죠. 이 CPU가 하는 역할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잠깐 저장을 해놓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메모리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요리를 할 때에도 냉장고에 뭔가 다 넣어놓잖아요. 재료들이 이제 그 신선 제품들은 넣어놓은 다음에 요리를 할 때 이제 뭐 다 꺼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것들은 좀 이제 냉장고에 더 뒀다가 빼낼 때도 있고, 아니면 미리 꺼내놔서 해동할 때도 있죠. 그렇게 요리할 때 이 냉장고를 우리가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냉장고들이 있는데, 이 냉장고에서 실제로 요리에 해당하는, 요리를 할 때 이 요리사가 CPU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요리사가 실제로 지지고 볶고 뭐 이제 굽는다가 얘들이 둘끼리 이제 합쳐라 뭐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CPU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특정한 레시피라든가 아니면 결과물, 요리 결과물,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트에 담는 과정, 이걸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메모리라고 하면은 SSD나 하드 같은 그런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메모리를 해당하는 것들이 보통 D램 혹은 SRAM과 같은 램이라고 부르는 잠깐 동안만 저장하는 장치를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이제 SSD나 이제 뭐 하드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별도 이제 스토리지라고 따로 구분을 하죠. 전원이 들어와 있는 동안에 뿐만이 아니라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계속 해놓을 수 있는 장치, 그걸 이제 스토리지, 우리 치면 이제 뭐 창고 같은 게 되겠죠. 조리 도구라든가 아니면 뭐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토리지에 쭉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뭐 냉장고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부엌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요리를 할 때 필요한 공간을 이제 메모리로 담아놓고 필요할 때 이제 가져와서 쓰는 구조라고 생각하는 게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구조에서 왜 굳이 설명을 드렸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뭔가 AI 연산이건 아니면 3D 렌더링이건 아니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가상 공간이건 이런 것들 모두 다가 엄청난 연산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연산을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뭐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하면은 3D 렌더링이나 어떤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픽셀로, 그리고 3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륨에 해당하는 이 하나의 셀, 이거를 벅셀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은 일단 양이 많아. 계산할 양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럼 이 계산을 할 애들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메모리에 잠깐 넣어놔야겠죠. 요리를 하려면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거나 냉장고에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뭐 아일랜드에 이제 놓는다거나 싱크대에 이제
싣는다거나 이렇게 잠깐 메모리에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얘네들 어떤 거는 이제 도마로 다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칼로도 잘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메모리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계속 계산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메모리와 CPU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왔다 갔다 하는 요 시간, 이 능력 자체가 이 전체 성능의 병목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꾸준히 이 D램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빨라져 왔는데 어느 정도 꺾이면서 실제로 우리가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컴퓨팅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한데 메모리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요런 거를 머리에 담아 두시면서 메모리,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제 메모리의 대표 주작격이 다이나믹 램의 기본 구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흔히 우리가 D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잠깐 일렉트론, 전하를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기본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흔히 말하는 이제 트랜지스터죠. 그리고 요거에 보이시는 게 요게 캐패시터입니다. 캐패시터라는 게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시면 기억을 하시겠죠. 축전기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축전기가 뭡니까? 전하, 전기를 축적해 놓는 공간. 그러니까 잠깐 저장해 놓는 거예요. 요 안에 이 전하들이 잠깐 이제 실을 수 있도록 똘똘똘 말려 있거든요. 그 말려 있는 공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이제 전하들이 이제 여기에 잠깐 저장을 해 놓도록 하고, 그래서 이 캐패시터 안에 전하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트랜지스터가 1이냐 0이냐 이거를 잠깐 동안 저장해 놓는다. 이게 바로 D램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이제 원빗 D램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한 개의 빗만을 저장하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흔히 이렇게 그리죠.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박혀 있고, 그냥 여기에 캐패시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그라운드로 돼 있고, 그래서 이 캐패시터가 있고 여기 이제 TMOS든 NMOS든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전압이 어떻게 걸리냐에 따라서 여기에 전류가 통했냐 안 통했냐가 정해지게 될 거고, 전류가 통해졌냐 안 통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캐패시터에 전하가 쌓였냐 안 쌓였냐를 결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 하나 저장하려면은 트랜지스터 한 개, 캐패시터 한 개, 이렇게 쌍쌍기로 하면은 원빗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레이 형식으로 로우 어드레스와 컬럼 어드레스 이런 부분들로 각각 어레이, 그러니까 배열 구조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트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D램은 1967년입니다. 와, 진짜 옛날이죠. 거진 60년 전에 IBM 연구원이었던 로버트 데나드 박사가 원 트랜지스터, 원 캐패시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쌍쌍이로 트랜지스터 하나, 캐패시터 하나 있는 이러한 거를 메모리 셀로 발명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트랜지스터 하나랑 캐패시터 하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얘가 말 그대로 얘의 정보를 저장하도록 허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놈이고, 얘는 실제로 저장을 하는 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캐패시터는 시간이 지나면은 전력이 끊기면은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가 손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흔히 이제 휘발성이라고 얘기하죠. 볼레타일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전력이 끊기면 그냥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전력이 들어와 있는 동안만큼은 빠르게 트랜지스터 하나, 캐패시터 하나로 따닥따닥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휘발성이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계속 리프레시라는 동작을 합니다. 즉 새로 고침, 우리 그냥 웹페이지 새로 고침 하듯이 얘 셀에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를 계속 체크하면서 리프레시 해주면서 전화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없으면 없는 대로 계속 리프레시 하면서 데이터를 새로 고침해야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신 정말 빠르고 이게 저렴하죠. 트랜지스터 하나랑 캐패시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일단 D램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 구조를 이렇게 쫙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사실 SLM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 구조가 이게 6개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비트를 저장하는데 6개의 트랜지스터가 기본적으로 쓰입니다. 그것보다 더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세 공정화 하면 할수록 SLM 사이즈가 작아지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좁은 공간 안에 한 비트를 저장하는 SLM 크기가 계속 안 줄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영향성을 받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초기의 D램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서브 어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빗라인과 워드라인 이렇게 어레이를 구성을 해가지고 특정 O와 열에 있는 특정한 셀의 정보를 읽어내는 형식으로 하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D램을 상용화시킨 기업이 어디입니까? 인텔입니다, 여러분. 인텔이 1970년에 1103이라고 하는 D램 칩을 출시해가지고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룹니다. 근데 결국 이때 이제 주요 이슈 같은 게 이제 메모리 셀 크기 자체가 너무 큰다라거나 처리 속도가 좀 더 빨라야 된다, 약간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트랜지스터 3개의 셀 구조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로버트 데나드 이분께서
시대에서 제안하신 원 트랜지스터 원 셀 구조가 곧 표준으로 자리 잡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이제 막 무호의 법칙을 따라가지고 굉장히 깎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다음에 1971년도 요때에 이 SA라고 부르는 요거 센스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것들이 발명되는데 요거는 이 다음 강연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요건 D램 셀에서 일단 전화 신호가 약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하게. 그러면 그 전화 사체를 증폭을 시킨 다음에 보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읽도록 하는 구조를 채용을 함으로써 용량을 증가시킬 때 나중에 16kbit D램 같은 거 이런 칩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성공화된 구조로 이끌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램의 전성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요 시기거든요. 이때의 D램이 무호의 법칙을 빠르게 따라가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일본 기업들 이렇게 막 이제 확장을 해왔죠. 무호의 법칙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2년이다 18개월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D램 기준으로 보면은 이 법칙을 따르면서 18개월마다 이 메모리의 비트 밀도가 2배씩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 구간이 바로 요 2000년대 전까지죠. 요까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가로축이 이 연도고요. 2000년대, 2010년대고요. 세로가 기가바이트당 얼마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익스포넨셜이죠. 10배씩 지금 차이가 납니다.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2000년대 요 시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땠느냐? 우리 지금 뭐 파운드리 5나노, 3나노, 뭐 20옹스트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로직을 막 줄이는 그 밀도를 줄이는 거. 물론 지금 그 파운드리 공정이 실제로 뭐 3나노의 선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밀도를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PPA를 맞췄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근데 요때만 하더라도 D램은 이 로직 반도체의 그 공정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줄여나갔어요. 무려 이 10년 동안 면적이 이제 100배나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시기 1990년대 딱 직전까지 요때가 일본이 전 세계의 80%를 차지를 하던 시절이었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가 넘어가기 직전 요 IMF 때 요때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도 이 D램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뭐 D1 알파, D1 베타 아니면 D1A, D1B 공정 이러잖아요. 그 1 알파, 1A라고 하는 게 10몇 나노다, 그보다 좀 더 줄어들면 또 10 베타 나노다, 10B 나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는 코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D램의 공정이 여전히 10나노대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물리적인 소자 축소가 한계에 이른다는 거죠. 특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왜 굳이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 구조를 가지고 왔냐? 이 트랜지스터 구조와 이 캐패시터 얘네들의 물리적인 크기 자체를 줄이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줄여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트랜지스터도 이제 이 전하가 흘러야 돼 말아야 돼를 결정한 거고 캐패시터 안에도 조금만 전자를 넣어놔도 이게 지금 전자가 들어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 축소를 시키니까 리소그래피 측면에서도 작게 그리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지만 아무래도 작게 하니까 이게 뭐 리키지, 그러니까 누설 전류가 계속 이제 흐르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비트 밀도가 과거 이 2000년대 전까지 빠르게 100배만큼 줄어든 것처럼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무려 이 과거 10년 요 때를 생각하시면요. 요 때는 이 10년 동안 D램 밀도가 2배밖에 늘지가 않아요. 요 때는 100배였는데 여기는 2배입니다. 정말 많이 둔화가 된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D램을 이용해서 뭔가 빠르게 처리를 하고 싶은데 애초부터 처음에는 로직 쪽보다 훨씬 더 면적을 줄여가면서 가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둔화가 된 시절을 오랫동안 겪어오면서 그런 와중에 로직 쪽이 더 많은 연산 요구를 해온 거를 커버를 못하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CPU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빠르면서 저장할 공간은 굉장히 작은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 멀리 있는 것들이 용량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느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중간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D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흔히 이제 이 D램 같은 것들은 뭐 DDR로 흔히 쓰이는 메인 메모리를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최근에는 뭐 CXL이라든가 아니면 CXL 스위치 같이 조금 더 이제 확장된 버전으로 해서 용량을 더 높게 지원하는 거를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로직으로 아예 그냥 메모리 자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고 캐시 같은 것도 SRAM 같은 거, 스태틱 램이죠. 이런 것들 아까 제가 트랜지스터 막 이제 6개 이상 써가지고 막 만들어냈는데 그것도 로직으로 이제 그려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메모리 1T1 캐패시터 구조가 아니라 트랜지스터 6개로 막 이렇게 렛치 구조를 만들어갖고 SRAM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등장한 것이 바로 AI이지 않습니까? AI에서 엄청나게 많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D램이 빨리빨리 뭔가 데이터를 내보내주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은 제일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뭔가 AI로서 계산을 엄청나게 쉐려야 돼. 막 쉐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데이터를 이렇게 실어놔야 돼. 뭐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파라미터라든가 아니면 입력되어 오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받아서 땡겨 쓰든 메모리에서 하든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 뭐 챗GPT도 단어 하나 생성하고 그 다음에 거 생성하고 그 다음 거 생성하려면은 얘네들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계속 메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거 자체의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근데 D램은 그거 못 해준다. 못 해주는 거야. 이걸 빨리 해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HBM이 메모리가 느리게 되면은 이게 답이 없었다라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차용한 것이 바로 HBM이라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이죠. 최근에 이 AI라든가 머신러닝 때문에 굉장히 큰 발전들이 있었고 지금과 같이 이런 HBM이라고 하는 굉장히 원래 있는 D램들을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완성된 형태의 D램들을 쌓아 올린 다음에 저렇게 뭐 마이크로 범프 박아가지고 TSV 뚫어가지고 서로 엮어가지고 각각 칩마다 이 엘리베이터를 뚫어가지고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로직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 H100이면은 호퍼 GPU가 되겠고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엘 GPU가 되겠죠. 걔네들끼리 여러 가지 많은 신호선을 빼가지고 아예 샥샥샥 초당 많이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말 그대로 하이 밴드위스 고대역 폭의 메모리로 HBM이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 방에 웨이퍼로서 이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얘네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얘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뭐 MR 머프라더니 뭐 이런 방식들을 쓰잖아요. 본딩을 한다는 거죠. 본딩.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본딩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본딩하면은 본딩 수율 때문에 수율도 떨어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메모리 밴드위스 그 정도로 못 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D램 기반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면은 이 DDR5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텔 7과 TSMC N6 공정에서 만들어진 DDR5 결합된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 DDR5에 해당하는 밴드위스랑 GDDR 요거 흔히 이제 우리 디스크리트 그래픽 카드에 많이 들어가죠. 이런 애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꽤 차이가 나죠. 근데 얘네에 비해서 이 GDDR들의 다이들을 적층을 해가지고 원래 얘네들이 한 10개만 뽕뽕뽕뽕뽕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뽕뽕뽕뽕뽕 요거 뒤에도 뽕뽕뽕뽕뽕 요것도 뽕뽕뽕뽕뽕 이렇게 8단 12단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신호들을 쭉쭉쭉 엘리베이터로 쭉쭉쭉 뽑아가지고 이 GPU로 보낼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HBM3인데 앞으로 HBM3, 이 HBM4 가면은 이러한 신호선이 더 많아지면서 더 많은 처리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결국은 D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메모리 역할, 중간에 잠깐 보관해 놓는 역할로서 필요로 한데 이 인터페이스, 얘네들끼리 계산하기 위한 로직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구조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뭐 GDDR이라든가 LPDDR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각자의 특성에 맞게 설계됐는데 하나의 그냥 웨이퍼에서 칩을 똑 떼다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구조로는 뭔가 많은 신호를 한꺼번에 못 보내니까 완성된 애들의 이 완제품을 층층이 쌓아가지고 한 번에 신호를 뽑아내는 그런 구조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것도 이제 AI의 연산 캐파를 충분히 커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GPU들을 막 이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개 이렇게 엮어가지고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대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도 현재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만큼 빨리 만들어야지 빨리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이 D램의 이 무어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미 지금 수렴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스케일링 관점에서만 본 겁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짐 켈러가 얘기했던 것들은 짐 켈러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스케일링의 단순한 관점보다는 성능을 그냥 개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3D D램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컴퓨터 인 메모리 같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메모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넥스트의 이 D램, 현재 HBM 구조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맞거든요. 너무너무 이제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수율도 너무 안 나오고 너무 비싸죠. 실제로 이 엔비디아 거대한 그 GPU에서 절반 이상이 이 메모리에 해당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D램의 기본적인 구조라던가 거기서 어떠한 역사 속에서 이 D램의 스케일링이 되어 왔느냐라는 거를 살펴보면서 이 HBM이 왜 등장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끔 히스토리를 반출해 보았는데요. 결국 우리가 폰 노이만 아키텍처 구조에서 잠깐 뭔가를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썼다가 그걸 다시 또 메모리에 넣어놔야 되고 다시 또 가져오고 이러한 구조가 된다면은 결국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속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 HBM과 같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HBM 탄생
탄생의 이유를 빙자해서 D램 스케일링의 역사를 말씀드리고 있는 메타버스 3대 500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